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사흘째, 아직 헬로윈데이 여파도 반영 안 됐는데 확진자가 2,600명대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스스로가 방역 최일선이라는 방역 당국의 말 다시 한번 새겨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LG전자 임원이 집합금지 기간에 불법 유흥업소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수행기사에게 장시간 대기까지 시켰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장보기 지시에 가족 코로나 검사 수행 지시까지 내렸다는데, 자, 잊을만 하면 터지는 수행기사에 대한 갑질 문제, 잠시 뒤에 이 사건 취재한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7박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이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교황청 방문과 G20 정상회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사이사이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까지 그야말로 숨가쁜 일정이었는데, 잠시 뒤 순방 뒷이야기와 함께 국내 현안까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요일 더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연일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부동산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위기가 곧 기회라면서 가장 좋은 부동산 개혁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확정 이틀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의 향방을 가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오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조사에 앞서 고발 사주는 실체가 없는 의혹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최선의 행정을 했고 자신은 그 행정 지침 등을 보고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한 대기업 임원이 집합금지 기간에 불법 유흥업소에 수시로 드나들고 수행기사에게 부당한 사적 지시를 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회사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징계 절차를 받겠다고 하면서도 사적 지시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600명을 넘어 하루 새 1,000명 이상 급증했습니다. 수도권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10대와 백신 면역 효과가 떨어진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네,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만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욱 정민용 변호사도 오후에 차례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데, 무엇보다 이들의 배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검찰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김만배 씨 구속영장 실질 심사 아직 진행 중인 건가요? 네,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3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시간 반 만에 신문이 끝난 지난 영장 심사 때보다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검찰과 김만배 씨 측은 준비한 PPT 자료를 활용해가며 구속수사 필요성에 대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심사에 앞서 김만배 씨는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에 따랐을 뿐이라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배임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분은 뭐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그 어떤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이제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했는데 그 돈이 혹시 700억인지. 그렇게 뭐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액수가 큰 부분을 이렇게 약속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곡해고 오해입니다. 네, 김 씨는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이곳에서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영장 기각 20일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김만배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배임과 뇌물, 횡령 등입니다. 첫 구속영장보다 뇌물과 횡령 액수는 줄었고 배임 액수는
보수적으로 책정됐습니다. 검찰은 우선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회사 돈을 빼돌려 뇌물 5억 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과거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부인 등에게 허위 급여 4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한 부분도 횡령 혐의에 포함시켰는데요. 하지만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받던 혐의는 대가성이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번 영장에서는 뺐습니다. 예, 배임 공범으로 지목된 남욱 정민용 변호사도 잠시 뒤 구속 심사를 받죠. 네, 김만배 씨와 함께 남욱 정민용 변호사도 오늘 나란히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1시간쯤 뒤 남 변호사가 먼저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이는데요. 오후 3시에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오후 4시에는 공모지침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가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각종 특혜를 몰아줬고 공사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은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함께 만든 회사 유원홀딩스의 투자금이라며 건넨 35억 원도 뇌물로 적시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총괄과 로비를 맡았던 김만배 씨와 대출 자금을 조달해온 남욱 변호사, 사업자 선정에 개입한 정민용 변호사, 검찰은 이들 3명과 정영학 회계사를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의 공범이라 보고 있습니다. 5사람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 검찰은 배임 혐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데다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스스로 배임을 인정한 만큼 충분히 구속 필요성이 소명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속된 유 전 본부장에 이어 3사람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 동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 결제 라인,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걸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3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영장심사에서는 배임액 산정 기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기에 앞서 성남시에 보고를 했고 시는 공개에 신중을 기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은 지난 1일 오전 11시 20분 보고서에 법률자문 의견서를 첨부한 공문을 시에 접수하고 은수미 시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후 시는 오후 1시 10분 보고서 공개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공사에 접수했지만 윤 사장은 낮 12시 8분 A4 용지 15장 분량의 보고서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는 민간 사업자들이 주도하고 공사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띠고 있고 이는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오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은 공수처에 출석하며 고발 사주는 실체가 없는 의혹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는데 공수처는 김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 출처와 전달 경위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네, 어제 손준성 검사를 조사한 공수처, 오늘은 김웅 의원을 소환해서 또 조사를 이어가고 있군요. 네, 김웅 의원은 오늘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는 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에 있었던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아 당에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출석에 앞서 고발 사주는 실체가 없는 의혹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또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한 것을 두곤 이름을 언급했다고 그게 배우라는 건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하신 이유는 왜 언급하셨던 건가요? 아니 그 내용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랄지 그 사람과 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고발 사주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김 의원은 누구로부터 고발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고수했습니다. 조성은 씨와의 통화 녹취록 속 저희를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만약 녹취록이 증거가 된다면 조 씨가 원장님이 지시하신 날짜가 아니라고 한 것은 왜 수사가 안 되고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며 공수처를 향한 공세 강도를 높였는데요.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강제 수사라고 지시하자 바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부당한 선거 개입 수사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오늘 조사는 어떤 부분에 집중될까요? 네, 공수처는 어제 손준성 검사에 이어 오늘 김웅 의원을 불러 조사하면서 연이틀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수사를 본격화한 지 2달 만인데요. 김웅 의원은 지난해 4월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아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보자 조 씨와 김 의원의 통화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의혹이 더 증폭됐는데요. 김 의원은 녹취록에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 보내드릴게요 라고 언급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검찰이 뜻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고발장 접수와 관련해 자신은 빠져야 한다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 된다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복원된 통화 녹취록 전문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도 3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공수처는 이 통화 녹취록을 바탕으로 김 의원이 언급한 저희가 누구인지 고발장 전달 주체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텔레그램 손준성 보낸 메시지를 제시하며 손 검사와의 공모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수처는 어제 손 검사를 13시간에 걸쳐 조사했는데 김 의원과 손 검사의 진술이 일치하는지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앞서 김 의원이 직접 밝혔던 것처럼 검찰과의 연루 정황과 고발장 전달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오늘 조사도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일부를 보조금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태양광 협동조합 등 11곳을 무자격 시공부와 불법 하도급 등의 혐의로 지난달 1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을 시공하면서 무자격 시공, 명의 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체 조사 결과 7개 업체가 시민이 부담해야 할 설치비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15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 첫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부동산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서도 또 언급했습니다. 네, 대선 후보 선출을 이틀 앞둔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첫 선대위를 주재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부동산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전 9시 반 이재명 후보가 주재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출범식을 가진 데 이어 오늘은 상견례를 겸해서 앞으로 운영 방향과 정책 비전 등을 밝히는 자리였는데요. 이재명 후보 이 자리에서 일성으로 원팀 정신을 당부한 것은 물론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동산 개혁 문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이런 부당한 주장을 하고 부당한 공격을 할 때가 바로 우리가 반격할 기회입니다. 저는 가장 좋은 이 부동산 대개혁 환경이 대개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 최대 쟁점이 될 부동산 이슈를 선점하는 동시에 야권의 대장동 공세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한 거로 읽힙니다. 이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는데요. 민생을 보살핀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보상과 지원금 최저한도 증액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한 겁니다. 대선 체제로 전환한 민주당은 단일 대우를 이루는 게 당면 과제인데 이재명 후보 이를 위한 화학적 결합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제 이낙연 전 대표 측 핵심 의원들을 만난 데 이어서
어제는 정세균 전 총리 쪽 김영주, 안규백, 이원욱, 김교웅 의원과 비공개로 만찬 회동을 가지며 끌어안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렇게 선거 체제가 꾸려졌고 국민의힘도 후보 선출이 한창인데요. 오늘부터 여론조사도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후보 선출의 향방을 가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론조사 기간 4곳이 각각 1,500명씩 모두 6,000명을 상대로 이틀 동안 전화 면접을 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길 국민의힘 주자는 누구인지를 사지선다로 묻는 방식입니다. 이틀 먼저 시작된 당원 투표의 경우 모바일 투표는 이미 마쳤고 오늘부터는 이틀 동안 ARS 전화 투표가 실시됩니다. 이미 투표권을 가진 당원 57만 명 가운데 54.49%가 참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ARS 조사까지 합친 최종 투표율은 70%에 가까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렇게 막바지 경선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제1야당의 최종 후보를 가를 승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명의 주자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막판 표심 공략에 한창인데요. 특히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서 여론조사 민심에 호소하려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SNS를 통해서 이번 대선은 대장동 부패 몸통과 싸우는 선거라면서 자신이 후보로 확정되면 정권 교체를 위한 반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여당의 관권선거 중단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특검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대여 규탄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 여의도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난 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민 세금으로 매표를 하는 범죄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오늘 광주를 찾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최근 윤 전 총장의 전두환 발언 등 호남과 관련한 실수와 망언이 있었다며 자신이 야권의 진정성을 호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대권 주자들 사이 공방도 치열한 모습인데요. 국회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격전이 예고돼 있죠. 예, 먼저 국민의힘은 오전 10시 반 당내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의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주재한 이번 회의에선 그동안 당내 대장동 의혹 조사 내역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향후 투쟁 방안을 구상하는 자리로 열렸는데요. 최대 격전장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대장동 관련 질의를 위한 회의가 긴급 소집되는 건데요. 여당과 합의된 일정이 아닌 만큼 민주당 의원들의 참석은 불투명한데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원주민들까지 참고인으로 불러서 대장동 사업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짚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여당 공약 개발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인데요. 박 차관은 지난 8월 직원들에게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산업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김경선 차관도 공약 제출을 지시하는 등 관권 선거가 극심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정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600명대로 하루 새 1,000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10대와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들의 추가 접종을 4주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확진자 수가 하루 사이 많이 늘었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67명입니다. 하루 사이 1,000명 이상 늘어난 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처음입니다. 또 역대 4번째로 많은 감염자가 나온 겁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수요일 1,952명과 비교해도 700명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영향으로 주 초반 감소했다가 주 중반부터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급증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해외 유입을 뺀 국내 감염자가 2,640명입니다. 수도권에서 78.5%, 2,07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8명이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31명이 추가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1차 80.4%, 2차 75.7%입니다. 특히 10대와 60대 이상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수도권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또 백신 접종률이 낮은 10대와 백신 면역 효과가 떨어진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환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중증, 사망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관련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추가 접종을 4주 당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부스터샷 간격은 접종 완료 뒤 6개월인데 이 기간을 4주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최근 감염 취약시설에서 돌파 감염이 계속 발생하자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이 확산세가 커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특별 점검단을 구성해 내일부터 유흥업소와 식당, 카페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오랜만에 사회 곳곳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가을 야교장엔 지난해 6월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다시 치맥이 등장했는데요. 직접 관람, 이른바 직관에 나선 관중들은 반가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거의 2년 가까이 되게 집에 좀 많이 답답했었는데 오랜만에 나들이 하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맛을 느끼고 싶었어요. 처음에 야구장 들어올 때부터 그 냄새 있잖아요. 야구장의 향기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하지만 당장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정원의 50%까지 관람할 수 있고 접종구역에서는 100% 정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응원 열기가 고조되다 보니 함성 응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함성 응원은 금지입니다. 백신 접종을 했어도 안 되는 겁니다. 헬로윈 데이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1,000명 넘게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는데요. 적발된 것만 이 정도인데 실제로 저희가 헬로윈 데이 파티 현장을 취재해보니 마스크를 쓰지 않고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헬로윈 데이로 인한 확진자가 확인되는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미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 속에 예상대로라면 이번 주말부터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맞물리면서 연말연시 송년회, 신년회 예약이 벌써부터 꽉 차고 있는데요. 한 예약 플랫폼에서는 지난해 대비 2,600% 넘게 예약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여행 업체들이 내놓은 국내 여행은 물론 해외여행 상품들도 속속 완판되고 있습니다. 사이판의 경우 마리아나 관광청에서 집계한 결과 올해 연말까지 트래블버블 상품에 8,000명이 예약을 해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또 괌과 유럽 여행 상품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감염병 상황을 볼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먼저 코로나와 함께 여름 감기로 불리는 파라인플루엔자도 이례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방역당국은 독감도 함께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 겨울에는 코로나와 독감이 함께 유행할 수 있는 트윈데믹이 올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죠. 백신을 맞고 코로나를 함께 이겨내기로 결정한 이상 상황이 더욱 나빠지는 것을 막는 방법은 결국 방역 조치를 준수하고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길뿐입니다. 모든 바이러스는 예방이 마스크와 손위생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막에 쌓여 있어서 우리가 손을 잘 비누로 씻게 되면 막이 파괴되면서 사멸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파도 똑같아요. 이렇게 기침하거나 재채기 할 때 손에 묻은 걸로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감염이 많이 되고, 백신은 나를 중증에 보호하는 거고, 이런 바이러스뿐 아니라 코로나를 예방하는 건 마스크와 손위생입니다. LG전자 임원이 집합금지 기간에 불법 유흥업소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수행기사에게 장시간 대기까지 시켰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임원은 수행기사에게 장을 봐오게 하고 가족이 코로나 검사를 받게 운전해달라는 등 부당한 지시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울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달까진 줄곧 문이 닫혀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뒤로는 단속을 피해 몰래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영업을 하던 이 유흥업소에 LG전자 임원인 A씨가 수시로 드나들었던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들른 건 지난달 18일.
지역의 거래처 관계자들을 데리고 오후 6시부터 밤 9시쯤까지 3시간가량 해당 유흥업소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8월엔 2차례에 걸쳐 해당 유흥업소에서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지난해 5월과 8월 유흥업소 집합 금지 때도 A씨는 서울 강남의 여러 불법 유흥업소를 방문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직속 상사인 고위급 임원 B씨도 몇 차례 동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해당 임원뿐만이 아니라 임원과 연계된 직속 상관이라든지 동료 임원이라든지 수없이 같이 갔죠. 수행기사 C씨는 A씨가 불법 유흥업소를 드나들 때마다 회사 차로 태워다주며 자주 수행해야 했습니다. 불법 업소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 A씨가 여성과 이른바 2차라도 가는 날엔 날밤을 꼬박 세워야 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형적인 갑질행위로 보이는데 LG는 이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동하실 때부터 이제 만취 상태다 보니까 대기 지침이라든지 귀가 지침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꼬박 호텔 앞에서 있었던 그런 경우가 됐죠. A씨의 사적 지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양주 자택에 오기 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 들러 개인 물건을 챙겨오라고 이른 새벽 지시하는가 하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기 가족들을 태워다 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장을 봐오라고 한 적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일과가 다 끝나고 나서 그것도 12시가 넘은 새벽 시간에 장 보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요구해서 갔던 적도 있죠.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적 지시나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은 직접 지시가 문제될 수 있지만 상황이 급할 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동 조건의 악화로 연결됐다고 하면 이런 건 종합적으로 볼 때 고용노동부 지침 가이드라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죠. 집합 금지 기간 불법 유흥업소 출입의 수행기사에 대한 부당한 사적 지시들까지 한 임원의 일탈 여부를 넘어 LG전자의 임직원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수행기사에 대한 대기업 임원의 부당한 사적 지시, YTN 단독 보도 내용 보고 오셨는데요. 이 수행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갑질을 당했다고 호소하는지, 그리고 왜 잊을만 하면 임원들의 갑질 문제가 생기는지 사건 취재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철희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부당한 갑질 사건 또 전해드리게 됐는데 먼저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짧게 좀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네, 일단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수행기사가 LG전자 임원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불법 영업하는 유흥업소까지 태워다 주고 그 앞에서 밤새도록 대기한 적도 있었고요. 퇴근 뒤 한밤중에 장 보러 가자고 불러내거나 가족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니 태워달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LG전자에서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현재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예, 그럼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게 집합금지 기간인데 불법 유흥시설을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거죠? 네, 수도권 지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얼마 전 지난달까지도 집합이 금지되어 있었던 상황인데요.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된 이후 지난달까지 줄곧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됐었죠. 원래 영업하던 유흥업소에 단속반이 들이닥쳐 손님과 접대 여성을 무더기로 적발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이 기간 LG전자 임원인 A씨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를 수시로 방문했던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장 지난달과 지난 8월에도 3차례 서울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를 찾았는데요. 저희가 저녁 시간 가게를 직접 찾아가 봤더니 업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 문 주변으로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등 한눈에도 경계가 삼엄해 보였습니다. 20년 넘게 장사를 했다는 주변 상인도 가게 문이 열린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청에 확인을 해봤더니 업소는 유흥주점 대신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제보자들은 이 업소가 집합 금지 기간에도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을 이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손님들 그리고 때때로 한 무리 여성들이 몰래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업소를 방문할 때 A씨가 회사 차량과 수행기사를 동원했다는 겁니다. 수행기사는 업소 앞에서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경우는 부지기수였고 임원이 여성과 이른바 2차라도 가는 날에는 호텔 앞에서 날밤을 꼬박 세우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관련 내용들 제보로부터 시작이 됐을 텐데 취재 과정은 어땠습니까? 네, 불법 유흥업소에 출입할 때마다 임원이 수행기사와 회사 차량을 이용했다는 데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예. 차량 이동하면서 남겨진 위치 정보와 제보 내용 등을 대조해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파악한 건데요. 그 결과 임원이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지목된 날짜와 시간마다 실제로 회사 차량이 업소 앞에서 몇 시간씩 대기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지난달 18일 지역의 거래처 관계자들을 데리고 3시간가량 해당 유흥업소에 머물렀던 적도 있고요. 지난 8월에 2차례에 걸쳐 해당 유흥업소에서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몇 시간씩 머물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록들에서는 해당 임원이 지난해에도 서울 강남 일대의 유흥업소를 출입했던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된 기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네. 지난 8월에도 2차례라면 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방역 지침을 여러 차례 어긴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선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임원 A씨가 집합 금지 기간에도 수차례 유흥업소에 들락날락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또 유흥업소에 가는 과정에 수행기사를 동행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1을 보면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일을 시켜 고통을 주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인데요. 임원의 여러 행동과 지시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유흥업소 방문 말고도 앞서 김철희 기자 리포트에서 또 보셨겠습니다마는 수시로 사적 지시도 또 내렸어요. 네, 당장 7월만 해도 사적 지시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른 새벽 시간에 서울 사무실에 들러서 개인 물건을 챙겨가지고 경기 남양주 자택까지 오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본인 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니 태워다 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루 일정이 끝난 뒤에 자정이 지난 시간에 전화를 걸어서 장을 봐야 하니 나오라고 지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 모임을 하는데 회사 차량을 동원하는 등 사적 지시가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게 수행기사들의 일관된 진술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적 지시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고요. 또 애초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수행기사들 실제로 LG전자에 소속된 직원들은 또 아니라면서요? 네, 현재 LG전자 임원 수행기사들은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임원들이 수행기사에게 직접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시로 수행기사에게 직접 지시가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사적 지시 등 대부분의 지시는 임원이 메신저나 전화를 통해 직접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임원이 비서나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시를 내리는 행위는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요. 출퇴근이나 출장 등 계약상 수행해야 하는 것들을 직접 지시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이 되지만 개인 심부름 같은 단발적인 사적 지시까지 파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례를 봐도 비슷한 경우지만 개별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불법 파견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직장 갑질 이번 제보자에게만 벌어진 건 아닐 것 같은데 최근에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문의를 해봤는데 올해만 5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5건 모두 실명 제보인데요. 이 가운데는 폭언에 시달렸다는 경우뿐 아니라 명품 가방을 사야 하니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가족들이 볼 연극이나 영화표를 예매해달라거나 여행에 필요한 준비를 시키는 명백한 사적 지시가 여럿 포함돼 있었습니다. 수행기사를 상대로 한 갑질의 경우 보복이나 해고의 위험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거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다른 임원 수행 기사들도 수시로 사적 지시를 받는 등 갑질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좀 터무니없는 요구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러한 수행기사 갑질 문제 혹시 논의되는 개선책들은 없습니까? 네, 우선은 용역업체 소속이라고 해도 갑질 문제가 발생하면 외부 실태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고용 불안정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수행기사 대부분은 고용이 불안정한 파견, 용역 노동자 신분이어서 고용 권한을 쥔 기업 임원에게 직접 대응할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수행기사 등을 포함한 파견 계약직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또 불거진 대기업 임원의 갑질 취재 뒷이야기 김철희 기자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3% 넘게 올랐죠. 거의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한국은행도 고심하게 됐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높여야 하는데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마냥 금리를 올리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 닥친 이상기온과 집중호우, 배추가 한 포기에 10,000원 넘게 팔리는 등 농식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배추를 싸게 파는 곳에는 주부들의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2010년대 초반은 그야말로 물가 폭등의 시기였습니다. 저금리 정책에 더해 이상기후와 국제유가 상승 등이 겹치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훌쩍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물가 고공행진도 배경은 비슷합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낮춘 상황 속에 국제 유가 상승이라는 악재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9년 8개월 만에 3%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었습니다. 물건이 조금만 쌓여도 10만 원, 20만 원 금방 넘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죠. 1, 2년 전이랑은 많이 달라졌어요. 문제는 기준금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높이면 시중에 자금이 감소해 물가를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소비와 투자는 줄어드는 만큼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긴 했지만 경기 회복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올해보다도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칫 경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려 물가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경기 회복을 우선할 것인가. 이달 말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인상하는 게 확실시되는 가운데 내년엔 어떻게 할 것인지 한국은행의 저울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올해 들어 경기도에서 서울 거주자 등 외지인의 아파트 원정 투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에서 매매된 아파트 15만 4,600여 건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매수한 2만 9,200여 건으로 전체의 18.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포인트 오른 수준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매수 비중은 지난해 28.9%에서 36.3%로 급등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식음료나 농축수산물 주문 규모가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9월 기준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식품 거래액은 3조 365억 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비중이 늘어남과 동시에 9월 추석 명절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9월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6조 2,15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모바일 거래액은 72% 수준인 11조 7,378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카카오페이의 류영준 대표는 전 국민의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카카오페이가 한 번 더 도약하는 발판 위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표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식에서 국민 플랫폼 이름이 어울리도록 투명한 경영과 사용자 중심의 금융혁신, 다양한 가맹점과의 동반 상생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공모주 일반 청약에서 국내 기업 공개 역사상 첫 100% 균등 배정을 도입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 간 만남이 끝내 불발됐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면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현지 시각 2일 오전 영국 글래스고에 도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각 2일 오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열린 글로벌 메탄 협약식 참석을 위해 영국에서 헝가리로 떠나는 시간도 애초 계획보다 2시간가량 순연했습니다. 그러나 글래스고에서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글래스고에서 지난달 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대면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두 사람이 단시간 간담을 했다고 발표했지만 단시간 간담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시간 간담이란 표현은 정식 회담을 했을 때 일본 외무성이 사용하는 순회 회담이란 표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총리실은 트위터에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는 10초짜리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두 정상이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과 지역 정세와 기후변화 대응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가능한 빨리 다시 만나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스콘 모리슨 호주 총리, 판민진 베트남 총리와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존슨 영국 총리와 기시다 총리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 동안 유럽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번 순방의 마지막 국가인 헝가리에서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순방의 성과와 뒷이야기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대통령 일정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청와대 수석님들도 덩달아 바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유럽에서 7박 9일 바쁜 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 이탈리아와 영국에 이어서 마지막 일정으로 헝가리로 이동했습니다. 2년 전 우리 국민 20여 명이 숨진 선박사고 추모 공간을 찾았는데요. 먼저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많은 헝가리 국민들이 함께 걱정을 해주시고 또 애도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영원히 그분들을 얻어기 위해서 추모공원까지 알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부다페스트 선박 사고 하면 워낙 큰 사고여서 당시 우리 국민 충격도 컸는데 자, 우리 대통령의 헝가리 방문이 이게 2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양국 간에 최근에 조금 의미가 있는 장소를 찾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20년 전에 헝가리를 방문하신 이후로 20년 만인데 그 첫 일정으로 2019년 5월 29일 날 우리 많은 국민이 희생됐던 다뉴브강의 유람선 사고 그 추모 공간을 찾으셨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또 헝가리 측에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것은 본인들의 어떤 안전에 관한 그 문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사고는 사고였고 이 아주 정성을 들여서 그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우리 대통령이 오는 계기에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헝가리 측에 대한 감사도 표했고요. 우리 대통령의 마음이 가시기 전부터 이 추모 공간을 찾는 것에 대해서 각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 자, 헝가리 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일정들을 많이 소화했는데 대통령의 행보와 발언을 쭉 종합해서 봤을 때 키워드를 뽑으라면은 북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교황과의 단독 면담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여기서 이제 철조망 십자가 선물도 있었고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교황을 2번 만난 건 처음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에 이어서 2번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번 전체 순방의 키워드를 그렇게 규정을 해보라고 그러면 평화 외교이고요. 평화 외교. 예, 그다음에 캅 26에서 탄소 감축 목표 NDC 40%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아주 중대한 일인데 보면 기후 환경 외교이고요. 예. 지금 헝가리에 가셔서는 동구권에서 굉장히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준 발전하고 있는 4개 나라,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이 소위 V4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소다자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한국 대통령이 전체 정상회담을 갖고 또 각계 국가별로 또 별도 정상회담을 갖도록 돼 있어서 우리 기업이 반도체 등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이러한 경제 협력도 굉장히 실질적 효과를 낼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 어떤 북한에 대한 평화 외교는 다 관통하는 거지만 거기에 기후 외교, 경제 외교도 확실하게 겸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인 외교 행보를 보이셨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교황과 만나면서 박수현 수석도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면담 성사되는데 좀 역할이 있으셨습니까? 그건 아닐 거고요. 예. 아마 그 G20이라고 하는 나라, 세계 주요 지도국 20개 나라가 모이고 물론 그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은 화상으로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6개의 초청 국가가 있었고 네. 9개의 국제 기구 수장들을 초청해서 약 35개의 국제 정상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교황을 면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의 문제, 또 방북의 문제 이런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으로 환기될 수 있도록 한 것, 이건 굉장히 예. 큰 의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교황님의 방북 의지가 굳건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런 것이 저희가 북한에게 직접 전달을 하지 않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북한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보내는 이런 네. 평화의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됐을 거고 북한도 이것을 좋은 의미로 해석하기를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교황과의 면담에서 방북 의지를 어느 정도로 이제 끌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일단 요청이 있었고 북한의 초청장이 오면 응하겠다. 이게 이제 팩트인 거죠. 그렇습니다. 2018년에 그 김정은 총비서의 그 의사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교황께 전달한 적이 있었고요. 예. 이번에도 역시 큰 상황의 변화는 없습니다만 북한에서 다른 어떤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2018년에 그 교황 초청 의지는 여전히 뭐 유효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그 교황 방북 의사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렸고 교황께서 2번이나 기꺼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북한에서 초청장이 온다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좀 가슴이 뭉클했던 것이 여러분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 아니냐.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하는 그 부분. 그리고 교황께서는 늘 당신의 기도와 생각 속에 한국과 한국인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의 관심과 또 필요하다면 방북을 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다시 한번 그렇게 확인함으로써 그 35개의 국가 정상들이 모인 그런 로마에서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 문제를 부각시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교황의 의지는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의사는 2018년에 밝힌 의사로 이제 가름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언론을 통해서 북한도 보고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2008년 이후에 이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요. 뭔가 다시 한번 그 의사를 좀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물밑으로 좀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물밑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드리면 물밑이 아니죠. 이미 알려지는 건가요? 예. 아마 그런 노력은 뭐 한미의 공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뭐 늘 있는 일이라고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결과가 국민 앞에 보고될 때까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외교 관계의 특성상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보완이 유지되는 속에서 한 걸음씩 진척이 되는 과정이 있겠지요. 지난번 통신 연락선이 복원될 때도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친서가 여러 차례 오갔다는 것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에 이르렀는데 늘 외교라고 하는 것은 특히 남북 관계는 또 북미 간 관계는 그런 과정들이 늘 있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황 면담 과정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아주 짧게 만남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COP26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잠깐 만나셨는데 양국 정상의 짧은 만남이긴 하지만 조금 의미 있는 대화가 있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실무 협의를 통해서 양국 정상이 확인하고 열매만 딱 따면 되는 그 지점의 정상회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는 그러한 어떤 실무 회담들, 접촉들이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굳이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뭐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짧게 조우하고 회동한 것이지만 바이든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깨에 친근하게 손을 얹으면서 문 대통령이 G20에 왔으니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교황님을 만나서 방북 의사를 확인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니 한반도의 문제 해결에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긍정적인 말씀들을 짧게 했지만 이 모든 것들에 전부 다 함축이 되어 있고 이것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모든 것이 여기 함축이 돼 있다. 그렇게 평가해도 저는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함축된 큰 틀의 메시지는 좀 오갔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좀 힘을 쏟고 있는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엔 좀 시간이 부족했을까요? 이미 뭐 실무 간에 네. 그런 이야기들이 뭐 여러 차례 오고 가고 있고요. 특히 이 G20 정상회의에서도 10월 31일 날 정의용 외무장관이 안토니 블링컨 미국의 국무장관과도 지금 회담을 했지 네. 않습니까? 벌써 9월, 10월 또 11월 이렇게 해서 벌써 외무장관 회담만 3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것이어서 아마 여러 가지 그 진전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론은 이제 북한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한미 간에 상당히 접근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여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로드맵을 안정적으로 가는 것, 그것이 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나온 김에 기왕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속에서 제가 늘 징검다리론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큰 강을 건너야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저 강 너머에 도착하는데 한 걸음에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튼튼한 징검다리를 여러 개 놓아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통신 연락선의 복원이라고 하는 이제 튼튼한 징검다리 하나가 겨우 놔졌을 뿐이고 그 다음 징검다리는 무엇을 놓을 것인가는 지금 많은 이러한 실무 접촉과 분위기 조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를 놓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것을 목표로 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가다 보면 어딘가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비록 문재인 정부 안에 남북 정상회담이나 뭐 이런 곳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가 누가 됐든 간에 더 진전할 수 있는 튼튼한 징검다리 하나쯤을 더 놓는 것, 그것이 지금 저희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그런 진지한 태도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필요할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놓아가고 있는 작업이다. 그런 마음입니다. 자, 박수성님 모시기 전에 저희가 잠시 기사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근데 뭐 불발됐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유럽 순방 가실 때부터 크게 뭐 염두에 두시지는 않은 건가요? 글쎄 이제 대개 지금까지 이제 언론의 관심은 이제 기시다 총리 또 바이든 대통령 그래서 만남이 정상회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관심이 있고 또 뭐 당연합니다만 저는 이 기회에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뭐 굳이 왜 그것을 불발이라고 표현을 언론에서 하는지 좀 그것을 좀 프레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다자회의의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슈들이 워낙 글로벌 이슈 아닙니까? 코로나 팬데믹의 문제 그리고 지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전체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질병, 기아 이런 문제들이 또 경제 문제, 공급망 문제 워낙에 그런 글로벌 이슈들인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다자회의에 가서 꼭 남북 문제를 둘러싼 또 일본 문제를 둘러싼 이 주변 사강 외교 문제를 자꾸 그거에 집중하는 것은 이 다자회의의 특성과 본질을 좀 어떤 흐리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뭐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다 만나실 때가 있을 것이고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자회의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였던 COP26 이 관련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모인 이제 모임인데, 자 대통령 기조연설에서도 북한이 등장했거든요. 이제 워딩을 보면 남북 산림 협력으로 한반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 자 이런 메시지인데, 자 이건 뭐 북한 문제, 기후 문제 두 가지를 좀 겨냥한 해법인 것 같습니다. 바로 보신 것 같습니다. 아마 북한과의 산림 협력은 이미 2018년 이후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안하시고 강조를 하신 건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것,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 이런 것들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산림 협력이라는 것은 저희도 이번에 그 탄소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를 하겠다라고 하는 매우 도전적인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했는데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목표입니다. 너무 목표를 높게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이 문제가 그 영국과 유럽은요, EU는
1990년에 탄소 배출을 정점으로 보고 2030년까지 줄여나가니까 네. 우리보다는 여유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탄소 배출에 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에. 예. 2013년에 전 세계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는데 우리는 석탄 발전소를 무려 8개나 2013년에 새로 건설하는 네. 이러한 세계 흐름과 역행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기후 악당이라고 세계가 불러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탄소 배출이 정점이 2018년에서 30년까지 짧은 시간에 그 목표를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부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우리 산업계가 부담이 많은데 우리가 그 해외 이런 데 조림 사업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탄소를 흡수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 역시 탄소를 줄이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조림 사업을 하는 이것을 우리 탄소를 40% 줄이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에 해외 감축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인데 네. 북한에 우리가 조림 사업을 할 수 있다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런 일이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한 40%를 달성하는데 그 해외 조림 감축분이 포함이 되기 예. 때문에 북한에 조림하는 그 부분이 포함이 되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하고 또 북한도 2019년에 이미 예. 이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했는데 북한 역시도 조림을 통해서 자기들 네. 목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이 일은 가능성이 있고 반드시 잘 추진이 되고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일석이조도 아니고 일석삼조 일석삼조입니다. 효과가 예, 그렇습니다. 있겠다. 네, 어쨌든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 뭐 이번에도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발에서 피가 났다 이렇게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문 대통령 강행군하는 모습을 찍은 이제 사진들도 올렸는데 자, 뭐 이 굵직한 어떤 행사들 사이에서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좀 있었고요. 자, 이번 대통령 그 해외 순방 일정은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보면 됩니까? 앞으로 또 있습니까? 아마 말년이 없는 정도라고 대통령이 이미 천명했기 때문에 아마 필요하다면 또 다른 추가의 일정이 있을 수도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현안 질문 짧게 두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상 회복을 조심스럽게 월요일부터 좀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확진자 숫자를 보니까 또 갑작스럽게 늘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상한 일이긴 합니다만 단계적 조치 완화라는 정부의 기조는 일단 흔들림 없이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가야 되고 아마 위대한 국민을 저희는 믿고 갑니다. 저희들보다 백신 접종률을 먼저 앞서가서 높게 달성했던 나라들이 이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했지만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 나라들이 사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과 함께 가는데 결론은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노 마스크가 아니라 바로 위드 마스크를 이야기한다. 위드 마스크, 위드 코로나는 위드 마스크다. 그리고 불편하지만 이런 방역은 흔들림 없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이 하루에 수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이러한 어떤 실패라고 표현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이것도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성공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방역 수칙은 더 꼼꼼히 지켜야 된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 순방 떠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하고 이제 만나지 않았습니까? 모레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도 선출이 되는데 자, 야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 성사될까요? 아마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선출되신 야당 후보님께서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만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유럽 순방 일정 그리고 국내 현안까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젯밤 경기도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안에 있는 한 스티로폼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5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불이 인근 공장까지 번지면서 밤샘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시뻘건 불길이 공장을 집어삼켰습니다. 거대한 검은 연기는 하늘로 솟구칩니다. 산업단지 안에 있는 스티로폼 공장에서 불이 난 건 밤 8시 반쯤.
5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불이 인근 공장으로 번지면서 밤샘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달서구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아파트 5층 계단. 현장에서는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화재 직전 한 남성이 신호로 아파트에 불을 지르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남성과 신고인이 동일인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오늘도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밤부터는 중부지방에 요란한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뒤로 단풍이 아주 예쁜데요. 오늘도 역시 가을 느끼기 좋은 날씨라고요? 네, 제 뒤로 보이는 억새와 단풍 그리고 선선한 날씨까지 이곳 도심공원에는 늦가을의 정취가 가득합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쌀쌀해지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무렵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는데요. 서울에는 밤 9시 무렵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로 많진 않겠지만 중부에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낮 동안은 다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7도, 광주 8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과 대구 20도로 오늘과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날이 급격하게 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됩니다. 내일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세먼지 정보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 첫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후보. 오늘도 부동산 개혁 의지의 메시지 방점을 찍었죠. 그러나 야당의 대장동 의혹 공세는 지도부, 대선 주자 할 것 없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공수처가 어제 손준성 검사에 이어 오늘 김웅 의원을 소환했는데 이 역시 여전히 대선 뇌관으로 살아있습니다. 더 뉴스 2부 전국 대담에서 관련 내용들 다뤄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